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가 초기 투자자 재기 손해보상 소송 합의 도달이 합의금 4,400만 달러 정도 지불하기로 했다라고 나왔는데요. 뭐 2021년도 때는 거의 소송, 고소, 그리고 합의가 거의 주류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에 우리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존버했던 개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좀 힘드시더라도 웬만하면 올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이번 한 해에서 수익을 다 못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기다렸던 게 다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웬만하면 올해 최대한 좀 진짜 집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집중 안 하고 올해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넘어가고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테더가 3억 신규 발행이 또 했고 3천억 규모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규모에 있는 금액이 갑자기 최단기간에 엄청나게 테더 발행 금액이 좀 크거나 발행수가 크면 그건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으니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일 기준으로 해서 테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찍어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꼭 테더만 있는 건 아니죠.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테더 스테이블 코인에서 발행된 코인 쪽이 앞으로 좀 더 수혜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OCC 기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 주었고 괜찮게 나와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찍어내는 코인들도 안전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론은 아니지 않냐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비트토렌트와 폴로닉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트론의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디파이로 인해서 조금은 연결성은 짓긴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도 돌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문제점이라고 크게 볼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손실이 난다라고 해도 그 손실이 어떻게 보면은 큰 트론에 대한 큰 부분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테랑 투자자 빌 밀러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어디에서? CNBC 인터뷰에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 특정 이상에 있는 가격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약세를 좀 보여주다가 다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계속 그런 형태가 되면 어느 정도에 있는 유저만 남게 될 것이고 그 유저가 계속 돌아가든지 아니면 신규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신규가 기존에 있던 유저에 있는 물량 대비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리스크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계속 분배가 많이 다수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분배가 되면 그 등락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 개발자가 2월 1일자에 IBC를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인터체인 IBC를 공개한다고 했으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쪽이 인터체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는 코인도 코인 나름대로에 대해서 홀로서기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손을 잡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 연합체계망이 요새는 유행이고 이 체인 자체가 다른 체인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인터체인 쪽이 요새는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체인 쪽에서도 누가 제일 괜찮을 것이냐를 좀 추려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람보르기니 대리점이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2017년대 꽤 많이 봤죠. 예. 꼭 시장이 좋을 때만 뭐 결제 지원해 주겠다가 갑자기 뒤에 또 시장 안 좋을 때는 결제 철회하고 또 시장이 좋아지면 결제 지원하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철회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더의 사업 재고 부층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찍어내는 물량이 계속 많을 것이고, 그게 그 보증이 되는 그 네트워크망이 해당에 있는 코인,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된 코인 쪽이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다음 주 도미넌스,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이번 주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에 대한 기회도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트는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비트와 이더가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잡고 오히려 생각보다 알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주는 형태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비트와의 대한 수익을 조금 했으면 알트를 잠깐 바짝 수익을 내고 그 돈을 잠깐 현금화 해놨다가 다시 비트로 타는 이렇게 계속 순환고리를 돌려야 됩니다. 그것도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을 경우 그리고 그런 게 잘 대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도미넌스가 거의 극한치대만큼 올라갔었을 때 코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 다음에 테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테더에 있는 이야기를 이번 주말에 한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해당의 이분께서 본인 나름대로 또 자료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테더, 버블 붕괴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테더의 2014년도 테더 리미티드가 발행한 토큰 달러 1대1 비율로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약간의 해석을 해드린다고 하면, 테더가 지금 달러와 1대1 비중은 아닙니다. 그냥 그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비를 달러의 비중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초 때부터 계속 낮추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낮췄고 2020년도 때까지는 자료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계속 달러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미국 쪽에서 자꾸 그런 기관 쪽에서 자꾸 건들다 보니까 이 달러 담보 비중을 낮추는 것 같다라는 저의 추론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거래소의 대부분 법정화폐 입출금을 허용 안 한 테더를 구입해서 다른 화폐를 거래하는데 사용이 되어가고 있다. 아무래도 뭐 매번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죠. 하나금융 투자에서 나왔던 통화 기반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한국의 원화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돈 빼놓고는 거의 다 약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 최약체에 있는 국가와 경제가 박살이 나는 국가들은 거의 통화량이 비트코인보다 하락세가 더 컸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스테이블 쪽이 옛날에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긴 했지만 오히려 스테이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언제든지 내가 휴대폰만 있으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국가에서 돈을 뺄 수 있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쪽으로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다가 등락폭이 너무 크니까 그거에 따른 실망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개미들이 똑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국민들이 그만큼 똑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용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테더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테더사의 최고 경영자가 비트파이넥스 CEO고 전 세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이 아닌 테더이고 발행체계 중앙화 무한 발행이 가능하며 규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테더 거래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테더는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테더를 보조하는 달러 현재 가치 보증도 없는 상태에
상태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회계감사에서 메이저 회계감사를 맡기지 않고 애매하게 해놨고, 은행도 같은 CEO 그러니까 겸용으로 있는 쪽에다가 은행을 터놨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H를 해놓고 담보를 여기다가 해놨으니까 믿어도 된다,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테더를 발행하려면 할수록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면 마켓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뉴욕 검찰과 테더와 1년 넘게 법적 공방 중이며, 테더는 언제나 비트코인에 펌핑시킬 막강한 발행량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 조세 피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테더 사태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고 버블 붕괴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위협적인 문제로 늘 보유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거의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뭐 이런 상태가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큰 틀로 보았을 때 어떤 게 슈퍼 악재가로 인해서 언젠가 한 번은 누를 것 같은데, 그 언젠가에 무엇으로 눌릴까를 좀 잘 체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코인이 무엇으로 올라가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올해 꽉 채워서 하락을 시킬지 아니면 내년 1, 2월 달에 또 하락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하락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떠한 이유로 떨굴지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놓고 보는 게 낫겠죠. 그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나열을 해놓으면 이 중에 하나로 떨굴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그 나열된 리스트를 계속 줄여보면 가장 큰 악재 리스크가 자기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소식이 나오느냐만 체크를 해서 매도에 어떻게 매도 시점을 갖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더는 스테이블의 규제도 강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USDC가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테더의 움직임이 올해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다. 과연 테더가 현 상황으로는 계속 있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언가 변화를 줄 때, 그때 과연 해당에 있는 기관들이 규제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리플 거래 중지 비트 스탬프 US라고 해서 이게 1월 9일자 기준으로 이제 거래 중지가 됐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거래 중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실점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는 거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USD와 테더 부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원화 부분도 꽤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코베도 정지가 되고 뭐 계속해서 다 정지를 하게 되면 아시아의 비중이 훨씬 커질 수도 있어요. 테더 부분도 좀 많이 줄어들겠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시아의 주포가 누구냐, 그쪽이 어떤 쪽에서 베팅을 할 것이냐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리플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시아의 분위기는 규제를 안 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지만, 혹시나 모를 수 있는 변동할 수 있는 미국 규제와 동일시하게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아니고 그냥 독자적으로 가면 아시아의 주포가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많이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꼭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한번 도움이 되고자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 프로젝트 플레이어 네트워크 라이트코인을 통합 호환성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플레이어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묻어가는 형태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이 코인베이스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많은 유통량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호환을 이렇게 많이 걸쳐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쪽에 대한 매 기간마다 나오는 그 에어드랍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강해질지 약해질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따른 방어 추세를 좀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다. 근데 저는 별로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오히려 메이저 쪽에 더 관심을 보고 있고 지금의 현 중형급, 중대형급에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종결합니다. 그레스케일이라는 닉네임이 해당에 있는 차트를 재밌게 또 분석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2020년도 3월에 예측한 것인데 자기가 예측을 했다라는 것이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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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올라간다. W자 형태로 아마 길게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기간은 없어요. 예. 이분이 기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림의 화가처럼 일단은 그림은 요렇게까지만 그려놓고 미완성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요렇게 일단 선 두 개만 더 추가적으로 그려놨죠. 아무쪼록 이 짧은 기간 3번과 4번에 있는 이 기간에 짧은 조정이 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5번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 시점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의 패턴은 맞다. 라는 점은 계속 유지를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조정 부분이 이 구간이 저는 올해 중에는 언젠가는 한 번은 줄 거라고 해요. 한없이 올라가는 장은 아니에요.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기간이 매우 짧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최소 못해도 이거 주봉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라인대가 되면 또 실망으로 그만 포기하시지는 마시고 무조건 이때 자기가 원하는 코인들을 매집을 하셔야 되고 비트코인은 해지용으로 수익률보다는 해지용으로 제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비트를 좀 타라. 현타피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삼성이 20년 동안 코스피 1위였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총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단 삼성이 뺏긴 적은 한 번도 없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 1위와 2위 시총 격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시총 잡고 투자를 했을 경우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다. 근데 우리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 너무 허망한 높은 금액도 있고 퍼센트의 이득을 바라보고 주변에서 현혹이 되다 보니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냐? 비트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테슬라는 이때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무거울 것이다. 가치 좀 비싸다. 이런 관점이 높죠. 근데도 사람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이 1억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으면 충분히 10배까지 베팅할 수 있을 만큼 성장 동력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무도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싼 건 다 싼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왜 싼 거만 꼭 싼 거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펀드엑스처럼 이런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는 정말 큰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랭킹 높은 거 못해도 다 가는 시장일 때는 그래도 꽤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제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겨우 알게 된 것들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닉네임 한국농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신에 맞는 투자 방법을 좀 찾고 그리고 멘탈을 지킬 것이며 그리고 코인파에서는 겸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질 한다고 아내한테 소홀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코인질 하면서 실패도 많았고 익절도 있었지만 실패마다 사람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여기서 좌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세계 통화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만큼 통화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거예요. 자산적 순위로 보는 게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딩
부분을 보게 되면 서서히 이제 매도 부분에 대한 펀딩비가 조금은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펀딩피는 펀딩피에 대해서 많이 높아지면 그때마다 대응을 하시고, 이게 펀딩피가 약간씩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대응을 잘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비트코인 개당 1,400만 달러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금, 부채, 주식, 상업, 부동산 지수, 법정화폐 기반은 300조, 400조에 다른다. 이 중 50에서 75%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기 위함이다. 100조에서 300조 달러 자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셀러가 추산한 것처럼 300조 달러에 이른다면 개당 가격이 1,4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 JP모건 소속 투자 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님께서 비트코인의 금과 경쟁하면서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률을 낼 잠재력이 있다며, 이 말을 했다라는 것, JP모건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살 만큼 충분히 매집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끝났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때 JP모건 회장이 먼저 선침해놓고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떨군 시점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팔 시점에 가까울 때 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측면이 좀 많이 담겨져 있으니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결과값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그거는 뭐 팩트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다시 비트코인 추가 매수 미 정부보다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즉 직간접 투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7470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지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69,000개를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곳이 많아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비트코인 간접 투자 소식을 화제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되게 많다. 그리고 주요 주주인 블랙록, 뱅가드와 1.51 지분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도 비트코인 간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 지분의 15%의 최대 주주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블랙록은 요 정도 규모고, 뱅가드는 요 정도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구조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을 10% 인수를 했어요. 이게 최근에 샀거든요. 그러면 531달러 선에서 샀는데 이게 비트가 더 올라와 줘야지 저분이 고점이 아닐 텐데,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모건 나름대로 지금 이제 똥줄 탔으니까 이 가격대라도 간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대략 요 정도를 지금 달리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산은 운용 규모 326조 원 회사도 비트코인에 뛰어든다 라고 해서 보게 되면 9개 하인 파트너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계획서를 SEC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약 50억 달러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9개 하인 기회펀드가 순자산 10%를 그레이스케일 신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퇴직연금 401k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1년 전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며 10개월 동안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뒤에 선보이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유사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제 근로자들은 세전 혹은 퇴직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나왔냐? 이게 5월달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수익률이 퇴직연금이 좋겠죠?
예,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연기금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누구냐? 그레스케일의 이제 펀드뿐만 아니라 연기금, 기부금, 투자상품 등에 받은 돈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XRP가 좀 빠졌다라는 게 좀 아쉽고 XRP가 문제가 없으면 다시 편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그게 빠져 있다는 게 좀 악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부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 지역 루트파이어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루트파이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서비스를 중단하며 코인베이스에 합류한다고 나왔어요. 인수 자금의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계속 덩치를 키워야 되고 IPO에 대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벡트도 비슷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코로나 돈 벌기로 비트코인 2만 달러 돌파했다 라고 해서 그만큼 간접 투자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헤지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또한 선물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좀 재밌죠. 네. 그 다음으로 또 여기에서도 코인베이스가 IPO 주관사로 골드만삭스가 선정이 과거에 됐었고 그리고 세계 2위 채굴업체 가나안도 미국의 나스닥 상장 성공을 했고 이 채굴회사 관련 회사가 미국에서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채굴 회사가 거의 10배 정도 주식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진짜 핫하게 올라갔어요. 뭐 테슬라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가치도 같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간접 투자로 그만큼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겠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삼성전자 수율과 무관한 암호화폐 채굴 수요 폭증이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탑재 이거 없어서 진짜 없어서 미치죠. 이거는 저도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거 3080 구하기 진짜 힘듭니다. 이게 이제 위탁으로 만드는 데가 삼성전자 쪽인데요.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채굴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원인이라고 설명을 했고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급격한 상승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3080 탑재의 그래픽카드가 수천장씩 쓸어가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그럼 수급 문제는 삼성 탓이냐?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3080 탑재의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의 여러 원인 중에 1순위로 뽑는 건 해당 칩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편택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삼성 측은 이게 수율 탓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명을 요구한 국내 그래픽카드 유통사 핵심 관계자 A씨는 그래픽카드 수급 문제는 파운드리와 무관한 문제라고 설명을 했고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율은 향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엔비디아 지포스 3070의 다른 그래픽카드 출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수량 부족을 우려해 최대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수율 문제에서는 또 조용히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맞물린 출시 시기가 문제이다 라고 해서 이 더더더 구해지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은 더 말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엔비디아 쪽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채굴 쪽하고 뭐 관계 비율은 점차 비중은 좀 적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뭐 그래픽 카드 좋게 나왔다는 건 뭐 대부분 컴돌이들은 다 알고 있죠. 네, 요 부분도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으니 요거를 또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좀 내용이 길어졌지만 또 갖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요? 해가지고 그냥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갤럭시 디지털, 스퀘어,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쪽이 많이 보이죠. 디지털엑스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놨고요.
블록 원이 있는데 요거 14만 개 정정 24만 개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비중도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요거 부분, 요거 좀 더 늘었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갤럭시 비트코인 펀드 부분도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대략 한 6% 정도로 올려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개수가 줄어들고 있고 채굴회사들도 매도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실정이고 오히려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매도가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그게 적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매도를 먼저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은 반대로 이런 쪽에서 매도가 누가 먼저 던지느냐 눈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빠르게 캐치를 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네, 오늘도 뭐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뭐 최대한 좀 더 줄여보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